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치영입니다. K스탁 라이브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로 인사를 드리죠. 원래는 제가 서서 아침에 오프닝 하면서 시작하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증시에 고민할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보고 올해 전반적으로 증시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진짜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최근에 이제 은행주 그리고 S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주 행동주의에 나서서 이슈가 되고 계신 분 모셨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초대 리서치 센터장 하시고 그리고 외국계 IB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우리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에 이제 국내 증시가 OECD 국가 20개국 중에 상승률만 보면 거의 꼴찌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도 되고요. 일단 두 분이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이창환 대표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 오늘은 주식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네.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는 사실 작년 1년 동안에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고 좀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당연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경기가 안 좋겠지만 사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을 때 그리고 비관론이 많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일도 많거든요. 네. 다들 안 좋다고 보는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CPI도 좀 이제 예상치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 채권 시장도 조금 안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보다 더 나빠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이걸 굳이 저희가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흔히 상저하고 또는 상고하저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망을? 예,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타이밍이 예. 타이밍은 좀 어렵다. 예, 저희는 좀 길게 보고 네.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국내 시장 보고 계시고 해외 증시도 많이 얘기하시니까요. 네. 전반적인 해외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작년에 리스크 오프에서 네. 리스크 온으로 이제 그 스위치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외국인의 순매수. 좀 전에도 우리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벌써 3조 원을 샀다. 그래서 약간 지금 국내 시장이 해외적인 그 외부 변수, 펀드 플로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국내 이슈도 두 개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이머징 마켓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머징 마켓 한국 포함된 시장이 연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보통 한 2% 정도 주니까 실제 주가는 매년 1%씩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언더웨이트 돼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미국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가장 큰 변수는 외환 시장. 오늘 보니까 원달러가 1230까지 내려갔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주식을 많이 사고 저는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다. 제가 이제 외국증권사 매매 대표인 그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보면 헤지펀드들 공매도 그 숏 커버링,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주문 알고 하고 본격적인 장기 자금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3조 원이 유입이 돼서 제 생각에는 자금 플로우가 되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이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 언제 바닥을 치면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9월에 5만 1,000원이 바닥이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주가를 바닥을 치고 아마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창환 대표, 가장 두 번째 이슈 여기 건너편에 계신데 네. 은행주의 캠페인, 그러니까 은행주가 주주 환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이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거버넌스 문제, 주주 네. 환원의 문제를 핵심을 짚어주면서 외국 투자가나 모든 투자가가 한국 시장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지금 흐름들이 지금 바뀌는 그런 장애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올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시네요. 조건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외국인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대형주하고 오늘도 주가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4대 금융 지주사가 네네. 지금 4에서 6% 오르는데 뭐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으니까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는 펀드는 좀 안달이하죠. 그래서 이건 내가 주식을 사는 것 같은데 네.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상당히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저희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이제 아직 거대 펀드들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다.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이남우 교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창환 대표가 최근에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지금 화제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신한금융지주 지금 6%대 주가 상승을 보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무거운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의 지분을 좀 확보하시고 난 다음에 서한을 보내서 대출을 줄이고 배당을 늘리라 뭐 이런 요구를 좀 하셨습니다. 예.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은 받으셨나요? 일단은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각 은행의 이사회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은행들이 이사회가 2월 7일, 8일, 9일 뭐 이때쯤에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결산 네. 이사회가. 그래서 그 이사회 전까지는 공식 답변은 받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뿐이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했다 뿐이지 모든 우리나라 은행들 모든 주주가 그냥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리고 주가까지 이렇게 움직인 상황에서 뭐 당연히 저는 그 은행 이사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놓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초쯤 이사회가 열리고 나면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예, 2월 말씀이시죠? 9일까지로 저희가 네. 시한을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이사회 하면서 그 현금 배당 얼마 할 건지 네네. 발표하거든요. 2월 7, 8, 9에. 그때 같이 공시하실 걸로 저는 공시 혹은 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배당을 아주 소액 올리면서 우리가 해줬다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생색내기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른 액션을 취하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상법상 주주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주총회가 이제 3월 말에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실망스러운 답변을 한 곳들은 불성실하거나 실망스러운 답변 한 곳들은 네. 주주 제한을 할 거고요. 배당 안건에 대해서. 음.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킬 겁니다. 배당안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순히 이제 이게 배당만 조금 높은 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수백 수천 명의 주주들이 주총장에 와서 이제 결국에는 주주의 뜻을 지금 모든 주주가 똑같은 목소리로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이사회가 이제 비판을 받을 거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좀 아마 많은 부담이 네네.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모든 주주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모든 주주를 다 만나지는 않으셨을 테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주주 제한하려면 0.5% 이상 지분 6개월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단 7대 금융지주사에 이제 요구를 하셨으니까 예. 7개 금융지주사 전부 0.5 이상 지분을 확보하신 건가요? 예, 지금 의결권 기준으로는 저희가 하여튼 처음에 공개한 거는 3개 은행에 네.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저기 4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위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마 뭐 1, 2주 내로 다 뭐 충분히 넘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훨씬 높게 그거보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표대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뭐 이것도 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자신감은 보여주셨는데 네. 일단 2월 초에 은행에서 발표하는 주주 서한에 대한 어떤 결과 발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ESG라고 하는 이제 이게 하도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거버넌스죠 네,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고 계신 주주행동주의가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최근에 이런 트렌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던 시장 전체도 네. 그렇고 개별지 종목이 디스카운트 됐던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죠. 뭐 관치 이유도 있고 우리 내수 성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에 부침이 심해서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제 그런 숙명적인 우리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슈도 있지만 이제 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창환 대표 캠페인이 되게
우리 투자가 외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투자하면 이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이 회사 금융 지주 회사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금융 당국도 아니고 뭐 그 은행장이나 이사회 의장도 아니고 그 주식을 한 주나 열 주나 만 주 들고 있는 그 투자가가 주인이니까 주인들한테 네. 뭐 당연히 몫인 그 배당을 좀 더 합리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주라는 캠페인이고 제가 이제 30년 이상 뭐 국제금융 특히 외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그 국내에 있는 사람인데 외국 투자가들이 아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 그리고 국내 기관들 뭐 심지어 국민연금도 제 생각에는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어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결론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저희가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업 사냥꾼? 뭐 사모펀드를 외국계 사모펀드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왜 기업 사냥꾼이라고 안 부르는 건지도 궁금하고 해외에서는 이게 트렌드가 변한 건지 아니면 뭔가 제도가 변해서 그런 기업 사냥꾼들은 없어진 건지. 그러니까 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유유자산 다 팔아라. 회사에 부담 주면서 이익을 최대한 챙겨서 나가는 이제 사모펀드들을 저희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가 우리도 상당히 친숙한 칼 아이콘, 그러니까 이제 KTNG를 옛날에 공격을 해서 이사회 자리를 하나 차지했었죠. 이제 칼 아이콘이 90년대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렸을 때는 자기 지분만 그 회사 측에 이제 사달라고 요구를 프리미엄에 하는 이제 그런 게 가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주주가 같은 혜택을 받고 있고 네. 같이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나의 지분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플이 2011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나서 팀 쿡이 CEO가 되고 나서 지금은 애플이 우리 서학개미 보유 2위 종목이죠. 그리고 가장 주주 친화적으로 제일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 옛날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배당 조금 주고 말았는데 초기에 팀 쿡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그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그 거물인 데이비드 아이언홀하고 칼 아이콘이 공개적으로 공개 서한도 보내고 그 주주 제안도 하고 그래서 엄청 흔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배당을 더 많이 해라. 자사주 매입을 하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애플도 겪으면서 팀 쿡이나 경영진이 성숙화되고 주주의 권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회사로 바뀌어서 애플은 퍼가 22배고 국내에 가령 삼성전자는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제 퍼가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기업들도 변하고 월가나 국제금융의 이런 그 행동주의나 이런 그 주주 환원 요구도 내용이 바뀌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은행주 캠페인 같은 것도 보면 가장 전통적인 주주를 위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본인만 내 집은만 사줘라, 비싸게 사줘라 이런 요구를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렇죠. 예. 그 제도는 이제 허용되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전체 주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업 밸류도 높이고 시장의 값어치도 높이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창원 대표께서는 지금 저희가 금융지주 얘기만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SM 쪽에 또 여러 가지 주주 요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올해 주총에는 또 SM하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결국 SM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은행주하고 좀 다릅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창업자인 이수만 선생님께서 지분율이 좀 낮아요.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포커스했던 거는 그 소위 라이크 기획이라고 불리는 이수만 선생님이 다른 회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그 최대 주주가 회사 본인 임명한 이사회를 하고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출의 뭐 6%, 영업이익의 40%를 매년 받아가셨거든요. 일종의 내부 거래고 좀 비싸게 받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예, 저희는 이제 뭐 사실 그게 가격이 얼마 이거보다도 절차나 구조 자체가 너무 특이하니까 사실 박진영이나 방시혁은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연봉을 받고 계신데 그게 뭐 5억, 10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수만 선생님은 이제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당연히 정상적으로 협상이 안 될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임명한 이사들하고 협상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돈도 받는 금액이 하여튼 되게 컸습니다. 뭐 250억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주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저 전에 그 KB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큰 이제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회사에서 이제 무시를 했었는데 이제 안 바꾸겠다고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 서한을 보냈고 당연히 회사에서 또 안 바꿨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이번에 은행주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주주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법상 주주제한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주총에서 저희가 추천한 감사를 임명을 했어요. 네, 감사를 임명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 번 더 저희가 요구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 라이크 기획 계약을 종료하기로. 예, 그래서 그게 영업이익의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비용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가 그러면 기업의 이익은 높아지는 이익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게 이게 뭐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그냥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데 네. 저희가 팔고 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이 회사의 지분 구조나 거버넌스 구조는 동일하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백도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원래처럼 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네네.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사회 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회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 라이크 계획 말고 잘못된 것들도 쭉 다 찾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하는 내용을 12월 14일에 저희가 그 64페이지짜리 주주 서한을 보냈고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1월 13일까지 답변을 해라라고 했고 어제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답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나왔나요? 그래서 답변의 내용은 그 저희 결국에는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내 이사 3명, 네. 그러니까 회사 내부 사람이죠. 그리고 사외 이사 1명 이렇게 이사회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선진적인 큰 회사들이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고 그 메인은 이제 사외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끔 저희가 네.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네. 뭐 내부 거래위원회,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옛날 사회이사가 많이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투명하게 이사회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실 때 예. 이수만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예. 방시혁하고 박진영은 이름만 불렀다고. 아, 예. 이수만 선생님이 조금 어렵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뭐 그래도 좀 존중을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예. 예.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저도 하도 입에 붙여가지고요. 제가 그 학생일 때도 우리 이수만 통기타 네. 그러니까 저 이제 대학교 선배신데 뭐 저보다 연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음악계를 이끈 분이시기도 하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기업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은 또 다른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SM의 잘못된 문제는 해결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이제 빠져나오는 시기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라이크 기획 계약 문제는 종료가 됐는데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라이크 계획은 부활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이승원 선생님께서 마음을 다시 먹으시면 이게 안 바뀌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종료되는 줄 알고 주식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네.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 방안에 불충분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총액 2조 이상의 회사들 다 사회이사 과반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주주를 위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사회이사조차도 사외지만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본인 친한 사람이나 나 도와줄 사람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제 바로 입장문 냈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예,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알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 사회이사 처음에 추천할 때 그 최대 주주는 회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 주요 다른 주주들이 우리가 여러 명이 가가지고 네. 이제 참여를 하겠다. 그거를 꼭 받아들여라라는 걸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제 주주 서한에 그 라이크 기획 말고도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드림메이커라든지 뭐 SM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수만 선생님 및 약간 특수 관계인들이 다 지분이 있거든요. 또 거래가 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해결해라고 저희가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행동을 할 거고 그래서 어제 회사에 저희가 이메일로 저희가 1월 30일까지 이 문제 해결하라고 추가적인 부분까지 답변을 좀 보냈고, 달라. 예, 그리고 저희가 1월 13일까지 네. 자체 해결하라고 했는데 결국 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네. 이제 그 저희 주주 대표 소송 소재기 청구를 했고요. 음.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문제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네. 소송 제기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찾아낸 것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그 위법 행위 유지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저희가 그 통지를 할 겁니다. 네.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자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언젠가는 빠져나갈 거잖아. 네네. 뭐 영원히 그 회사랑 같이 할 건 아닌데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가는 건데 돈만 쏙 빼먹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비난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좀 잘 그 답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SM만 해도 저희가 주주총회를 이기고 난 직후 저희가 작년에 3월 31일 날 주주총회 승리했는데 네. 그 직후인 4월 1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9만 원.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뭐 사고 한다고 하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팔 기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저희가 뭐 이미 팔고 나왔을 거고 지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고생해서 나와가지고 또 이게 나와가지고 이사회 구조까지 개편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팔고 나왔을 때도 이 회사의 가치가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는 어디 외국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제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회사가 발표하는 걸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자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 거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 바보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 돈 빼먹고 나온다 하는 거가 있으면 그 주가에 반영도 잘 안 돼요. 네네. 네, 왜냐면 미래의 가치가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은행에 저희가 제안한 것도 지금 당장 돈 많이 내놔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한 거는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내년 이후에 대해서 앞으로 자본 배치 정책 장기적으로 나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환원을 하게 되는 자본 배치 정책을 도입해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가지고 목표 주주 환원율을 놓고 자본 배치 정책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가는 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언제 팔든지 간에 이게 도입이 되면 앞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거를 보고 한다. 예, 그 부분을 지속 가능 말씀드릴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 같이 하다가 그게 마련된다면 그때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사실 그래야 그게 저를 위한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돼야지만 사실 네네. 주가가 본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배당 50% 한다고 해도 네. 일시적으로 해도 그러면 주가에는 다 오히려 빠져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 의무 매수제를 내년에 시행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남우 교수님하고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또 자사주 의무 소각을 뭐 시행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금융당국의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금융당국의 그 거버넌스 관련된 일련의 정책 및 발표 및 의지는 상당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고 엑시트를 할 때, 한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일반 주주보다 2배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니까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상장 주식은 하나인데 가격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국 투자가나 일반 한국 국내 투자가는 그 낮은 가격에 우리가 사고 팔고 그 대주주는 그 2배가 되는 가격에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걸 또 이제 사모펀드가 받아주니까 이제 그러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네. 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제 외국에서는 20-30%가 보통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요즘 미국에서 M&A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20-30% 주는데 한국은 2배가 넘는 한 70-80%씩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그 자체도 비정상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본시장이 제 가격에 합리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같은 가격에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매매를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서 네네. 금융당국이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사주를 갖고 그 회사 측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현금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을 소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오히려 매입을 안 하는 것보다도 낫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외국은 당연히 이사회라,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의 중심이 이사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주인이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코칭을 하고 감독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 소각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줘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회가 약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개념도 없는 이사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그냥 수급 측면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소각을 안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의미만 없고 오히려 그 자사주가 시장에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제3자한테 팔아서 그게 자기 그 대주주의 우호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의 돈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거여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그 여의도 자본시장 증시의 그 관계자들은 다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그 조치라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런 검토를 논의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네네네. 나왔죠. 방향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고무적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 자사주 매입 자체가 금지돼 있었죠. 미국도 자사주를 못 사게 돼 있었는데 이게 풀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어떤 주주 정책으로 활용하는 게 최근 들어서 더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걸 모두 소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소각하기 싫어서 외부에다 팔면서 갑자기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전 그 걱정도 사실 근데 들던데요. 뭐 기업의 경영진의 목표는 높은 경영 성과를 내고 그것이 높은 주가의 그 형성으로 이어지는 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령 내가 상장 기업의 CEO인데 이창환 대표의 타겟에 걸리지 않으려면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 됩니다. 외국은 네. 되게 단순해요. 우리 회사의 이제 주가를 무서운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회사 주가를 네. 높게 유지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회사의 주가를 빠뜨리려고 뭐 끌어내려고 그럴 CEO가 관련 요즘 여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얼마나 있을까 많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뭐 테슬라 얘기 가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얘기하시는 거 여러 방송에서 제가 좀 들었는데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CEO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해서 주주 행동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요금 많이 하면서 도리어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거버넌스가 안 좋고 미국은 다 거버넌스가 좋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일론 머스크의 키맨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거버넌스가 지극히 안 좋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다른 예는 우리가 뭐 친밀한 그 빅테크 중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갖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창업자분들은 다른 일반 주주보다 10배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아무도 그 경영권이나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서 도전을 못해서 여기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안 좋은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그분이 천재 경영자지만 그분의 그 돌출 행동,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결국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도 이사회 문제가 자기 동생이 들어가 있고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사회가 객관적인 인물로 구성이 안 돼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주가는 뭐 지금 120달러면 하락할 리스크, 올라갈 리스크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 회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IT 회사고 회사의 네. 기업 문화나 인력 구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뭐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뭐 팔는 거보다는 들고 있는 분은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워낙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빠져 있고 예. 미래를 본다라면 그래도 투자할 만한 회사다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군요. 이창환 대표께 제가 질문 드리죠. 앞서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 문제를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꼭 거버넌스만은 아닐 겁니다. 네. 시장의 레벨업을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 예를 들면 수급 차원에서도 네. 이제 좀 살 주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주가가 싸지면은 사실은 기업이 일단 자사주 매입소가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데서 되게 뭐 401k 뭐 이런 데서 네.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주식을 사거든요. 미국의 401k 예, 연금제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런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사는 주체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주식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냐?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고 현금 갖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은행만 해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캠페인이 잘 성공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퇴직연금 같은 데서 산다면 얼마나 좋은 퇴직 대비가 되겠어요. 나중에 꼭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연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게끔 그렇게 만든다면은 또 레벨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좀 돼서 네, 네.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예. 시장의 레벨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사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과거 초기 경제가 이제 돌아갈 때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 돈이 기관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뭐 퇴직금, 보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흔히 말하는 성관주의 의무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이 문제가 요즘 시장에서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말고 또 어떤 거 여기는 수급 얘기하셨거든요. 뭐가 더 필요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창환 대표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내 투자가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도 그 좋은 주식을 들고 있고 대부분 팔지를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좋은 투자 습관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이제 처음 눈을 뜬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의 IT와 관련된 종목을 70~80%를 들고 있어요. 너무 네. 이제 리스키한 위험이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 배당 중심의 투자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나온 게 여성분들도 65% 넘는 분들이 전체 여성 인구의 20%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배당에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마침 은행주나 이런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좀 더 늘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가 되면 미국 같은 데가 이제 그게 그 장기 수요의 큰 그 기반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번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골드만삭스가 2075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그 전 세계에서 한 15위 20권 국가로 그때 그 전망을 네. 했는데 제가 그 리포트를 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서 정부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진짜 인구 감소를 막아야지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 그 성장성이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그 증시가 화랑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경제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증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구 증가 사회적인 그런 뭐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네네. 해외에 좋은 인력들을 유입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구 문제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민 문제하고도 엮여 네, 있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밖에서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구조적인 얘기 같습니다. 이창환 대표께 예. 이제 SM 엔터 쪽 이제 한번 보셨고 네. 은행주하고 지금 얘기를 치열하게 하고 계시고 예. 혹시 다음 순서가 있습니까? 뭐 사실 아까 이남우 교수님 잘 말씀 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가장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뭔가 결국에는 이게 이 주주 행동이라는 게 되려면은 그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결국에는 제 혼자서 하는 거 아니겠고 모든 사람이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 다음 타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엔터와 은행을 지금 했는데 누가 봐도 이제 공감하고 고칠 만한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 안 돼 있으면 주가가 네네. 높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뭐 타겟은 결국에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저의 목표는 저희가 더 이상 행동주의를 못 하게 되는 우리나라 증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게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숨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SM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금융지주하고도 치열하게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계시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2월 이제 주총 전에 이사회 열리고 할 때쯤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또 이창환 대표께서 하시는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 지켜보시죠. 이남우 교수님께 오늘은 이제 지배구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투자자들도 사실 좀 변해야 된다라는 주장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투자자들 그래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셨다가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실망하고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나 뭐 조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그 경우에 이제 최소한 국내 주식에 관해서는 우리 투자 습관이 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암만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라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네. 작년에 14%가 빠졌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그만큼 이 종목의 주식에 업사이드가 있으면 반대편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리스크가 무엇이고 내가 계산을 하긴 어려워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 하는 얘기가 내가 투자한 종목의 1, 2, 3, 4, 5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챙겨보는 습관.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헤지펀드는 그 리스크를 보는 훈련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관련돼서도 항상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5대 리스크는 이것이고 키맨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좀 신경을 쓰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할 때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창원 대표께는 똑같은 질문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올해 시장에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는 뭘로 보십니까? 올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네. 앞서 이제 올해 시장이 좀 괜찮을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좀 했으니까요. 예,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이제 뭔가 잘 개선될 거다라고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뭔가 외부의 요소들 뭐 이런 네네.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뭔가 자연스럽게 돼야 될 것들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또 그 기대감에 대해서 사실은 또 사람들이 더 실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사람들이 정말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그 방향의 메가 트렌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네.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떤 외부 변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되지 않게끔 해야지 이제 아니면 그게 리스크 요인으로 오히려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너무 기대감이 컸을 경우에 반대의 리스크도 우리가 시장 예. 투자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시장이 2,400을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지금 현재 2,404,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0.7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717포인트, 717, 5.44포인트 오른 0.76% 상승 중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하면 레벨업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또 논쟁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